민생 회복을 위한 1차 소비 쿠폰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첫날 신청이 폭주하면서 일부 카드사 앱 접속에 차질도 빚어지고 있는데요. 복잡한 소비 쿠폰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성우 기자. 네, 신성우입니다. 이번 주는 요일제로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오늘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요일이 나뉘는데요. 예를 들어 1972년생이면 내일 신청이 가능하고 1969년생이면 목요일에 신청하면 됩니다. 혼잡을 막기 위해 신청 첫 주에만 요일제를 적용한 건데요. 그럼에도 일부 카드사 앱과 홈페이지에 접속자가 몰리면서 한때 접속이 지연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소비 쿠폰에 대해서 안내해주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도 접속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그럼 토요일부터는 이제 요일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9월 12일까지 신청 가능한데요. 신청 다음 날 바로 쿠폰을 받을 수 있고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국민 1인당 15만 원이 지급되고요. 차성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에게는 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인당 40만 원을 지급합니다. 비수도권 지역 주민과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주민은 각각 3만 원과 5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 방법을 택할 수 있는데요. 신용 체크카드로 지급받기를 원하면 카드사의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지역사랑 상품권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 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소비 쿠폰은 거주하고 있는 시, 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요. 동네 마트, 시장,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연매출 3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고요.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직영점, 백화점 등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또 배달앱에서도 사용할 수 없는데 배달원을 통한 대면 결제에 한해서라면 소비 쿠폰 사용이 가능합니다. SBS 비즈 신성호입니다. 오늘부터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80%로 내려갑니다. 전세대출의 문턱이 높아지는 건데요. 이로 인한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얼마로 내려가나요? 네, 기존 90%에서 오늘부터 80%로 내려갑니다. 세입자가 전세대출금을 못 갚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갚아주는 비율이 90%였었는데 이걸 10%포인트 낮추는 겁니다. 전세대출을 내주는 금융사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한도도 줄어드는데요. 627 대출 규제의 일환으로 전세대출에 대한 금융사의 여신 심사를 강화해 과잉 대출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5억 원인 집에 들어갈 때 기존에는 받을 수 있는 대출이 4억 500만 원이었다면 오늘부터는 3억 6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규제의 영향에 대해서는 지금 관측이 엇갈리고 있죠. 네, 일단 정부는 보증 비율이 낮아지면서 전세 시장으로 유입되는 돈이 줄어 전세값이 내려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입자를 구하기 힘들어지는 집주인들이 전세값을 내리고 지역에 따라 급매물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반면 세입자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데요. 전세를 일명 반전세로 전환하는 집주인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수도권 입주 물량이 줄고 전세값이 오르는 가운데 전세를 낀 갭투자가 막히면서 전세 물량이 마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엇갈리는 예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전세대출 보증 비율 축소가 서울과 경기 등에서 20주 넘게 오르고 있는 전세값을 얼마나 안정시킬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소상공인들을 만난 금융당국이 금리 경감 3종 세트를 제시하면서 중도 상환 수수료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1월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사 등의 중도 상환 수수료를 실비용 내로 제한하면서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었는데요. 그런데 상호금융권에는 강제력이 없다 보니 실제로 낮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타 업권은 중도 상환 수수료 부담을 낮췄는데 왜 상호금융권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네, 금융소비자보호법, 즉 금소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신협의 주무부처만 금융이지 나머지 상호금융권은 금융위가 주무부처가 아닙니다. 관련 법도 없는 상황에서 주무부처가 아닌 금융위가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건데요. 하지만 중도상환 수수료를 실비용 내로 제한하는 시스템을 일부 상호금융권이 마련해 놓긴 했습니다.
각 상호금융중앙에도 강제할 수단이 없다 보니 각 조합이나 금고 등에 권고만 하고 있는 수준인데요. 수수료 인하가 수익에 악영향을 주는 데 반해 인센티브와 같은 장점은 없다 보니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중도 상환 수수료가 낮아지면 갈아타는 부담이 줄어 고객 이탈 우려가 있다는 점도 각 조합이나 금고가 선뜻 참여하지 않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은 3종 세트라고 해서 이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낮추겠다고 공언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위는 3종 세트를 발표하기 이틀 전에 각 상호금융중앙회를 불러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금융위도 상호금융권의 수수료 인하를 강제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인정하면서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올해 3분기 내에 논의를 완료해서 내년 초부터 적용하게끔 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계획입니다. 상호금융권을 금소법 적용 대상으로 하는 등의 개정이 쉽지 않은 방식인 만큼 금융위 행정지도나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다음 달부터 대한항공을 비롯한 일부 항공사의 유류 할증료가 크게 오를 예정입니다. 추석 연휴 때 해외여행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미리 항공권을 구매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유류 할증료가 얼마나 오르는 건가요? 대한항공은 다음 달부터 국제선 유류 할증료를 편도 기준 최소 12,600원에서 최대 92,400원으로 올릴 예정인데요. 아시아나항공은 최대 73,900원까지 올릴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달보다 2단계 상승한 수준인 6단계로 껑충 뛰는 건데요. 유류 할증료 인상에 따라 다음 달부터 발권하는 항공권 가격도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통상 유류 할증료는 싱가포르 현물시장 기준 갤런당 항공유 평균 가격이 1달러 50센트를 넘으면 부과되는데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의 평균 유가가 갤런당 2달러 33센트, 배럴당으로는 약 87달러를 기록하면서 한 달 전보다 10% 넘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대한항공사 말고도 다른 항공사들도 영향이 있을까요? 네, 저비용 항공사인 LCC는 지금까지 대형 항공사보다 유류 할증료 인상폭을 낮춰 운임 경쟁력을 유지해 왔는데요. 대표적인 LCC 항공사인 제주항공과 TA항공 등도 싱가포르 항공유 현물시장 가격에 의해 유류 할증료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주요 LCC들도 항공권 상향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여행을 계획하는 일부 여행객들은 환승 노선 활용이나 출발 시점 조정 등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동 지역 분쟁으로 인해 국제 유가와 환율이 불안정한 상황이다 보니 유류 할증료는 추가로 오를 수 있습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수출이 이달 들어 감소로 돌아섰습니다. 지난달 플러스로 전환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줄어든 건데요. 미국 관세의 영향으로 철강과 자동차 부품 등이 감소세를 보였고 국가별로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이 모두 줄었습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일단 이번 달 수출이 얼마나 감소했나요? 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은 361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감소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4.3% 증가하며 한 달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는데요. 이달 들어 미국이 품목별 관세를 부과한 제품들을 중심으로 수출이 다시 위축된 겁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와 승용차, 선박 등 주력 품목은 호조를 보인 반면 석유 제품 수출이 18% 가까이 급감했고 철강과 자동차 부품 등도 부진했습니다. 미국이 철강과 자동차 부품에 각각 50%, 25%의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석유 제품의 중국산 저가 공세도 거세진 영향으로 보입니다. 국가별로는 수출이 어떤 상황인가요? 네, 유럽연합과 베트남, 대만 등에 대한 수출 규모는 커졌지만 우리나라 전체 수출 가운데 비중이 큰 중국이 5.9%, 미국도 2.1% 줄었습니다. 미국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에 더해 조업 일수도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같은 기간 수입은 356억 달러로 4.3% 감소했는데요. 수출액이 수입액을 웃돌면서 무역 수지는 5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조만간 발표될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에는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을 전면 원상복구하는 안이 담길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와 대주주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이 모두 인상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보윤 기자.
네, 정부인입니다. 정부가 곧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죠. 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이재명 정부 첫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대주주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낮아진 법인세 최고세율은 다시 10에서 25%로 원상 복구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오늘 이에 대해 그 부분도 빨리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정부 차원에서 법인세 인상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는 상장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대폭 올리고 증권 거래세도 인하했는데요. 이 역시 일정 부분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과세 사각지대로 불리는 감액 배당에는 과세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는 왜 감세 조치들을 전면 복구하겠다는 건가요? 네, 전임 정부의 각종 감세 조치를 되돌려 새 정부의 확대 재정 기조를 뒷받침할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감세로 기업 성장을 자극해 세수를 늘리겠다는 전 정부의 계획은 실패한 데다 과도한 감세로 세입 기반만 허물어졌다는 판단인데요. 대주주 양도소득세 등을 인하하면서 극소수 거액 자산가들의 감세 혜택이 집중됐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또 정부는 고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과세하면 어차피 세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증권거래세를 정상화해 세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도 읽힙니다. 한편 근로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부동산세 등은 중장기 개편 과제로 미뤄둘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정부인입니다. 국내 투자자가 해외에서 벌어들인 배당금이 지난 상반기에만 10억 달러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배당금을 가장 많이 지급했던 상위 10개는 모두 ETF 배당 종목이었는데요. 신다미 기자, 네, 신다입니다. 일단 배당금 규모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커진 건가요? 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일반 투자자에게 지급된 외화증권에 대한 배당금은 모두 10억 1천만 달러, 우리 돈 1조 4천억 원 규모로 1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상반기에만 지난해 연간 배당금 규모의 75%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같은 추세 계속된다면 올해 말에도 사상 최대 규모의 배당금이 지급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배당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 시장은 미국으로 전체의 92.4%를 차지하며 5년 전보다 비중이 16.1%포인트 늘어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어 일본 시장이 5,200만 달러로 5.2%, 홍콩이 0.6%를 차지했습니다. 그 가운데 배당금을 가장 많이 지급한 종목들에는 뭐가 있나요? 네, 코인 관련 ETF가 상위 1, 2위를 차지했는데요.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주가와 연동된 ETF 상품이 1위로 1억 2,450만 달러를 지급했고, 이어 2위도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연동된 ETF가 차지했습니다. 이어 3위는 테슬라와 연동된 ETF, 4위는 엔비디아와 연동된 ETF 상품이 차지하며 배당금 지급 상위 10개 종목 모두 ETF 상품이 차지했습니다. 외화증권에 대한 배당금이 현지 발행서로부터 국내 투자자에게 지급되기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요. 예탁원은 국경 간 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시차 차이도 있어 많은 처리 시간이 소요된다며 국내 투자 환경과 매우 상이한 환경에서 처리되고 있지만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건설 경기의 불황으로 올해 상반기 건설 산업 취업자도 26년 만에 가장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20대와 50대가 눈에 띄게 줄었고 또 일용직 근로자보다 정규직이 포함된 상용직 근로자의 취업자 감소폭이 더 컸습니다. 류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올해 상반기 건설업 취업자가 일단 얼마나 줄었나요? 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건설업 취업자 수는 모두 193만 9천 명입니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4만 6천 명 감소한 수치인데요. 외환위기 여파가 계속되던 지난 1999년 상반기 27만 4천 명이 줄어든 이후 반기 기준으로 가장 큰 폭의 감소세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특히 20대와 50대의 일자리 감소가 심각했는데요. 20대의 경우 1년 전보다 4만 3천 명 줄었고 50대는 6만 8천 명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0대와 40대도 각각 1만 명, 2만 8천 명 줄어들면서 60대 이상을 뺀 연령은 모두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또 우려가 되는 점이 정규직이 포함된 상용직 취업자 감소가 일용직보다 많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종사상 지위별로 올 상반기 취업자 감소폭을 보면 상용직 근로자가 5만 6천 명 줄었고요. 고용계약 기간이 한 달 미만인 일용직 근로자는 5만 1천 명 감소했습니다. 상용직 근로자는 주로 정규직으로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데 여기에 취업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너무나 오랫동안 장기간 부동산 시장의 위축이 전개되어 왔고 건설업이 차지하고 있는 고용 총량 자체가 구조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건설 경기가 좀처럼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당분간 건설업 고용 한파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오늘 김건희 여사의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할 예정이었던 조현상 HS 효성 부회장이 돌연 불참했습니다. HS 효성 측은 조 부회장의 외교 관련 일정들로 특검의 출석 일정 변경을 요청했다고 밝혔는데요. 최지수 기자. 네, 최지수입니다. 조 부회장이 오늘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요? 네, 조현상 부회장은 오전 10시쯤 광화문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출석할 예정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일명 김건희 집사 게이트에 대해 조 부회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요. HS 효성 측은 출석 예정 시간 직전 조 부회장이 해외에서 에이펙 관련 회의를 주관하고 한국에 들어와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세부 일정으로 인해 출석일 변경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향후 조사 일정은 다시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23년 HS 효성 계열사 4곳을 포함한 일부 대기업들은 김 여사 측근이 지분을 보유한 렌터카 업체 IMS 모빌리티에 18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해당 계열사 모두 조 부회장이 지분 대다수를 보유한 개인 회사 등 산하에 있는데 따라서 특검은 조 부회장이 직접 투자 결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될 경우 HS 효성은 신사업 발굴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늘 특검 사무실 인근에선 조 부회장이 지배하고 있는 그룹 산하의 신성 자동차 노조들도 부당 해고건으로 집회를 열었습니다. 반면 류궁선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는 출석해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도 같은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건강 악화로 출석이 어렵다고 밝힌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대신 류궁선 대표가 오늘 특검 조사에 응했습니다. 류 대표는 IMS 모빌리티에 투자한 사실이 있는지 묻는 기자들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지난주 전 다우 키움 증권 회장과 전 한국증권금융 대표가 조사에 출석한 가운데 IMS 모빌리티에 투자한 회사들에 대한 조사를 이번 주 중 끝낸다는 계획입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미국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10일밖에 남지 않은 협상 시간에 우리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졌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지금 미국 정부로부터 또다시 미루는 일은 없을 거란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하워드 러트닝 미 상무장관은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상호 관세의 추가 유예 가능성에 대해 8월 1일은 엄격한 데드라인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다만 8월 1일 이후 각 국가별 협상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일단 다음 달 1일부터 서한을 통해 통보한 관세 부과를 시작하고 이후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러트닉 장관은 특히 기본 관세 10%는 확실히 유지될 것이고 많은 국가에는 더 높은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10%의 기본 관세만 적용받는 국가는 일부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아프리카 국가에 한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은 더 높은 관세율이 불가피한데 자국 시장을 개방하거나 공정한 관세로 미국을 불공정하게 대우하지 않는 조건으로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통보된 이 25%의 관세율을 8월 1일까지 낮추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미국과의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어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1일 만에 다시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관세와 비관세 장벽은 물론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통상과 안보를 총망라한 패키지 딜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협상 시한이 열흘 정도 남은 가운데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정관 산업부 장관 등도 조만간 미국 출장길에 올라 미국 측과 2+2 고위급 협의체를 재가동하는 등 막판 협상의 총력전을 펼칠 전망입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부실 우려가 계속되자 정부가 더 깐깐하게 보증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주택금융공사가 중소건설사에 보증을 내줄 때 쓰는 심사 기준을 10년 만에 손질했는데요. 이에 따라 새 기준이 적용되면 보증을 받기 위한 문턱은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심사평가 기준이 바뀌었다는 거죠? 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사업자 보증의 심사평가 모형이란 사업자의 보증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경영과 재무 현황 등 기업 정보와 신청 사업장의 시장성, 분양성 등 사업 조건을 분석해 앞으로의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보고 판단해 왔는데요. 주금공은 2년 전 당시의 주택시장 침체와 고금리 기조 등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상황 분석에 기존 모형이 부족하다고 보고 선제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평가 모형 고도화에 나선 바 있습니다. 앞서 올 초부터는 새로운 심사평가 모형을 운용해 신뢰도 검증을 했는데요. 사업성이 충분하지만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건설 사업장에 대해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대출 보증의 후순위 취급도 가능하도록 한 건축공사비 플러스 PF 보증을 이번에 PF 보증의 승인 절차를 상품별로 세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실 위험을 조기에 가려낼 수 있는 정량 정성 지표가 새로 반영되면 리스크가 큰 사업장은 심사 초반 탈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새로운 기준이 도입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부동산 시장 침체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중소건설업체의 보증심사 문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올 4월 기준 11조 원을 넘어선 주금공의 사업자 보증 잔액은 93%가량 중소건설업체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중소건설사의 경우 1금융권으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주금공의 보증서를 받아야만 자금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결국 자금 조달 창구가 좁아진 중소건설사 입장에선 보증 확보 자체가 더 큰 관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